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모모의 북살롱입니다. 지난 시간 조선왕실 사랑 이야기 첫 번째 편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그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원경 왕후 민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드라마 원경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의 시대는 궁궐의 사랑과 정치가 가장 극적으로 얽혀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장희빈과의 관계는 조선왕실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죠.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실 로맨스 두 번째 이야기, 이방원과 원경왕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잠이 온다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투영 뒷끝남 태종 이방원. 시골 촌놈과 미모의 서울 여인. 태종 이방원은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나 10살 때 개성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로 와보니 함흥에서는 명문가 자제였는데 여기서는 한낱 시골 촌놈에 불과했죠. 더구나 그의 가문은 무장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전쟁 영웅 소리를 듣긴 했지만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성계 자신도 이것을 콤플렉스로 여겼죠. 그래서인지 이성계는 늘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했고 좋아했죠. 덕분에 이성계는 이색, 정몬주 등의 당대 학자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모두 문관이 되길 바랐죠. 다행히 큰아들 방우가 공부를 잘했고 과거에 합격해서 문관 벼슬을 얻었습니다. 늦게 얻은 다섯째 방원 또한 영특했죠. 이성계는 방원이 10살이 되자 개성에 머물고 있던 둘째 부인 강씨에게 맡겨 유학을 시켰습니다. 방원은 개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학당을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누대에 걸쳐 문관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방원은 그들 속에서도 명민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점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방원의 뛰어난 학문을 선보이곤 했죠. 그만큼 방원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방원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6살에 당당히 성균관에 입학했고 이성계의 아들 중 성균관에 입학한 아들은 방원이 처음이어서 이성계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방원의 신부감을 찾았죠. 이제 어엿한 성균관 학생이니 개성에서 학문으로 이름 깨난한 가문과 혼인시켜서 방원의 뒷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요량이었습니다. 방원의 결혼에 중매쟁이로 나선 사람은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씨. 강씨는 개성의 사정에 밝았고 명문 가문도 훤히 꿰뚫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선택한 집안은 학자 집안으로 유명했던 여흥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성균관 대사성 민재의 사위 자리였죠. 여흥 민씨 집안과 이성계 집안은 이미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이 여흥 민씨 집안으로 장가든 상태였으니까요. 방간은 방원의 바로 위로 방원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방간을 여흥 민씨 집안의 사위가 되게 주선한 것도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진주 강씨인데 민재의 부인 송씨의 외가도 진주 강씨였죠. 이성계의 부인과 민재의 외가가 같은 집안이고 그 인연으로 여흥민 씨와 이성계 집안은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하지만 민재의 부인 송씨는 이방간에게 자기 딸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민재와 송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 이미 혼기가 찼는데도 송씨는 방간이 사윗감으로 마땅치 않았는지 그저 시가의 여식 중 하나를 소개해서 방간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런데 방간이 방원으로 신랑감이 바뀌자 이번에는 송씨와 민재는 선뜻 자신의 딸을 내줬습니다. 당시 민재의 둘째 딸은 18살. 당시 처녀들이 15살이면 시집을 가던 시절이었으니 혼기를 한참 넘긴 처녀였죠. 명문가에다 현직 성균관 대사성의 딸이 혼기가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있었던 내막은 분명치 않았지만 어쩌면 집안에서 사윗감을 고르고 고르다 늦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재와 송씨는 둘째 딸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송씨는 첫 아이로 딸을 낳았는데 이후에는 10여 년간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죠. 민재 부부는 둘째를 얻지 못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 이후 10년이 훌쩍 지나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딸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어여뻤겠습니까? 게다가 신기하게도 둘째 딸이 태어난 이후 그 아래로 동생 넷은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개 그 딸은 아들을 안겨다 준 복덩이라고 해서 더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덩이가 인물도 출중하고 머리도 뛰어났어요. 하긴 부모 집안이 모두 인물이 뛰어났고 머리까지 좋았으니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갔을까? 사실 민재와 부인 송씨 집안은 모두 인물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송씨의 부인은 본관은 여산인데 여산 송씨 집안은 대대로 미인이 많이 배출된 가문이었죠. 송씨의 부인은 송선의 딸인데 송선에게는 송씨 부인 말고도 딸이 더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동생이자 이방원의 부인 민씨의 이모인데 그녀는 인물이 출중해서 원나라 황제의 후궁으로까지 뽑혀갈 정도였죠. 민재의 집안도 외모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조부 민적은 풍채가 비범했다. 이렇게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 민재의 집안은 3대에 걸쳐 학관을 배출한 머리가 좋은 집안이었고 민재 또한 총명해서 어떤 책이든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재와 송씨의 딸들은 그런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그런 둘째 딸의 남편감으로 이방원이 선택이 된 것이죠. 성균관에서 이방원의 총명함과 출중한 능력을 간파한 민재가 기꺼이 사위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방원이 민재와 송씨의 둘째 딸, 훗날 원경 왕후와 결혼할 당시 나이는 16살이었고 민씨는 18살이었습니다. 민씨는 학문도 뛰어났는데 변계량이 쓴 헌능지에는 민씨가 맑고 아름다웠으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골 촌놈 이방원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도시 여인 민씨와 결혼했고 2살 연상이었던 그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18년 혁명 동지. 민재의 둘째 딸에게 장가든 이방원은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처가살이 동안 그는 좋은 일만 생겼죠. 우선 결혼 이듬해 1383년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급제와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비가 되었죠. 첫 딸 정순 공주가 태어난 겁니다. 이후에도 그는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급제는 했지만 관직이 날 때까지 백수 신세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는 장인과 장모, 아내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종은 훗날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 시절을 회고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민재는 사위 이방원을 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달은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죠. 관직이 보장된 사람을 부르는 별칭인데 민재는 사위를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했습니다. 민재는 훗날 이방원이 왕이 된 뒤에도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를 선달이라고 부르곤 했죠. 이방원은 장인 민재를 사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원이 성균관 학생이었을 때 민재가 부총장격인 대사성이었으니 스승이었던 셈이죠.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장인 민재를 사부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처가와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한량처럼 지내던 이방원은 마침내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승승장구해서 22살 어린 나이에 정랑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리사란 조선시대 2조에 해당하는 관서로 문관의 인사관리 담당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곧 행정 실무 책임자였죠. 그가 전리사 정랑으로 있던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이후로 이성계는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고 이방원은 변방 출신의 전쟁 영웅이 아니라 조정 실권자의 아들이 돼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이방원도 처가살이에서 벗어납니다. 개성의 중심부에 살림집을 마련하고 뜻맞는 인물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때부터 그는 역성혁명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꿈을 부인 민씨도 함께 꾸었죠.
민 씨는 여느 부인들과 달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고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습니다. 흡사 이성계의 둘째 부인 강 씨 같은 구석이 있었죠. 그런 까닭에 이방원은 민 씨에게 여러모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사랑 역시 돈독했죠. 그런 가운데 정말 역성혁명은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원은 최대 정적이었던 정몽주를 격살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조선 개국의 최대 공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꿈에 그리던 조선이 개국되자 이방원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 강씨가 있었고 조정은 강씨가 원하는 판으로 만들어졌죠. 세자 자리까지 그녀의 아들 방석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 아니라 세자를 위협하는 인물로 떠올랐죠. 언제 세자 방석의 추종 세력에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조정에서는 국가의 안위와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국의 수단이 되었던 사병을 혁파하기 시작했고 이방원 또한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병력을 국가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 그 배후에는 왕비가 된 강씨와 세자 방석의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부인 민 씨는 냉철하고 훗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 씨는 남동생들을 움직여서 무기를 숨겨놓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정을 틀어쥐었던 왕비 강씨가 1396년에 병으로 죽게 되었고 2년 뒤에는 이성계까지 몸져 누웠죠. 민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에게 숨겨둔 무기를 내놓으며 거사에 돌입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었죠. 아내와 처가의 후원 아래 과감하게 단행된 거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적 전두정과 세자 방석을 제거하고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했죠. 그렇지만 당장 왕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부왕이 병석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는 별 수 없이 세자 자리를 둘째 형 방과에게 양보하고 다시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부인 민 씨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방원 못지않게 신중하고 정치적이었으니까요. 2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정종에게 선위를 받아 1400년 11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넷째 형 방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방간은 이미 방원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이방원이 왕위를 얻자 부인 민 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왕비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방원 못지않게 무섭게 달려왔고 그 세월은 무려 1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18년 동안 남편은 오로지 정치에 열정을 쏟을 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원에게
여인은 오직 그녀뿐이었죠. 하지만 막상 왕이 된 뒤 이방원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달콤하고 열정적이었던 동지이자 연인 관계는 그들이 궁궐에 들어간 순간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뿔이 난 아내. 1400년 왕위 계승자로 확정돼서 궁궐에 들어간 이방원은 바로 다른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닌 왕비 민씨의 궁녀였죠. 이 일로 민씨는 화가 몹시 났습니다. 사실 이방원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것은 처음은 아니었죠. 이미 왕자 시절에 다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들까지 얻은 바가 있으니까요. 상대는 민씨의 몸종. 그 여인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후궁에 책봉됩니다. 효빈 김씨로 그녀가 낳은 아들은 경영군이 되죠. 이방원이 김씨와 정을 통했을 때는 민씨가 큰아들인 양녕대군을 잉태하고 있던 때입니다. 민씨가 느끼는 배신감이 클 법도 했지만 민씨는 이를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첩을 한둘 두는 것은 예사인 시절이었죠. 차라리 첩을 들일 바에는 자신이 잘 아는 아이가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씨를 첩으로 들인 뒤에도 이방원과 민씨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첩 김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궁녀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취한 궁녀는 훗날 신빈으로 책봉되는 여인. 그녀는 다른 곳도 아닌 중궁전의 본방 나인이었죠. 본방 나인이란 왕비가 사가에서 데려온 여종을 말합니다. 효빈 김씨와 마찬가지로 신빈 신씨 역시 민씨를 보필하던 여인이었는데 이방원이 또다시 왕비의 측근을 취한 것이죠. 이방원은 단번에 신씨에게 매료됩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은 신씨가 낳은 자녀 수만 봐도 확인이 되죠. 태종은 왕비 민씨에게서 4남 4녀를 얻었습니다. 물론 민씨가 낳은 아들이 셋이 더 있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씨에게서는 본처보다 더 많은 3남 7녀를 얻었으니 태종이 신씨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만합니다. 태종은 왕비 민씨보다도 신씨를 더 사랑했고 그녀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비 민씨가 죽은 뒤에는 내명부의 통솔 권한까지 그녀에게 주었죠. 이후 태종을 만나려면 신씨를 통해야만 할 정도였으니까요. 민씨는 태종이 신씨를 무척 총애하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후궁 신씨가 임신 중일 때 태종이 또 몇 명의 궁녀들과 동침을 하자 격분을 해서 왕과 동침한 궁녀들을 중궁전으로 불러들여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접한 태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중궁전에서 일하는 시녀와 환관 20명을 내쫓아 버리죠. 중전의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1401년 6월 18일부터
태종과 민씨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후 태종은 보란듯이 계속 후궁을 늘려갔죠. 그리고 1402년 3월 7일 악공 권홍의 딸 의빈권 씨를 후궁으로 삼으려 하자 마침내 그녀는 폭발하고 맙니다. 민 씨는 태종의 옷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해서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민 씨는 대전으로 쳐들어가 따지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여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분을 사귀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태종은 권 씨를 맞으려고 마련했던 가래색을 파하고 환관과 시녀 몇 명만 앞세워서 권 씨를 별궁에 들여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왕비 민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태종은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이렇듯 한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을 때 장인 민재는 차마 딸의 고통을 더는 지켜보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는 간관 이지직과 전가식을 은밀히 불러 왕의 축첩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즉시 이지직과 전가식을 옥에 가두고 국문했고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직언합니다. 신이 가만히 춘추전을 보건대 제후가 한 번 장가드는데 9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계승할 자손을 넓히려는 까닭이요. 데려올 때 반드시 동시에 데려오는 것은 근본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실의 자손이 번성한데도 또 권씨를 맞이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호색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데려오되 동시에 데려오지 아니하셨으니 어찌 뒷날에 구실을 삼아 말하는 자가 잉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적실로 삼을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종은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상소를 올렸는지 캐물었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 여흥부원군의 집에 가서 이 일을 고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네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여흥부원군이란 곧 태종의 장인 민재였죠. 태종은 민재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스승이자 장인인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지직과 전가식을 풀어주었죠. 그리고 민 씨를 다독이기 위해서 장인 민재의 집에 거둥해 잔치를 베푸는 듯 화해의 제수처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부부는 가까스로 화해를 했고 1404년 8월 민 씨의 장남 양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막내 성년대군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는 듯 했죠. 부부의 전쟁과 민씨 일가의 몰락. 하지만 그 후에도 태종은 몇 명의 후궁을 더 맞았습니다. 어느덧 후궁의 수가 9명에 이르렀죠. 태종은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은
왕실의 자손을 융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지만 민씨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을 드릴 때마다 태종과 민씨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태종은 신하들 앞에서 민씨가 투기가 심하다고 지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씨는 태종이 초심을 잃고 후궁에게 눈이 팔려서 정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죠. 그러자 태종은 아예 민씨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민씨가 그렇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두 민씨의 동생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륜, 이숙번과 짜고, 민무구, 민무질 등의 처남들을 유배에 보내버렸죠. 그나마 그들을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것도 장인 민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식들이 모두 처형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민재는 무질과 무구를 유배 보내달라고 자청한 것이죠. 하지만 민씨 형제의 일은 그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무구 형제가 살아남은 가운데 태종이 죽고 세자, 양녕대군이 즉위한다면 그 뒷감당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숙과 친밀했죠. 그러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민씨 형제가 권력을 장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리 되면 민씨 형제는 복수를 할 것이고 그들을 탄핵한 중신들은 대거 숙청당할 것이 뻔했죠. 그 점을 모를 리 없는 하륜, 이숙번, 이화 등은 대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제를 극형에 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씨 형제 편에 서 있던 이무, 조희민, 강사덕 등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은밀히 민씨 형제와 연락을 취했었는데 이 일이 발각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게 됩니다. 결국 1409년 정사공신 이무가 사형을 당했고 민씨 형제는 제주도로 유배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10년 태종은 마침내 민씨 형제에게 자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인이자 스승인 민재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이었죠. 민씨 집안에 대한 응징은 그것으로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6년 뒤 1416년에 그들의 두 아우인 무휼과 무회에게도 자진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처자도 모두 변방으로 내쫓았습니다. 태종은 왕비 민씨의 집안을 처참하게 몰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전쟁은 민씨가 죽은 1420년까지 지속되었으니 두 사람의 애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합니다. 불같이 사랑했던 18년의 혁명 동지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부사형 열혈남 숙종 이순 첫 여인 인경왕후 우리 사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왕은 단연 숙종입니다. 특히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왕들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로맨스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와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의 삼각관계는 그 어떤 왕의 사랑 이야기보다 진한 감동을 남기죠. 대다수의 사극은 이들의 삼각관계를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그렸습니다. 본처인 인현왕후는 선인, 첩인 장희빈은 악녀로 묘사되었죠. 그리고 숙종 이수는 그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극과 달리 실제 역사에서 악인은 오히려 숙종입니다. 숙종은 여인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숙종이 처음부터 여자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첫 여인을 만났을 때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가 만난 첫 여인은 김만기의 딸 진옥입니다. 훗날 인견 왕후가 되죠. 그녀는 그가 11살 나이에 동갑내기 부부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11살이면 사랑이 뭔지도 모를 때였고 이성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나이. 그런 나이에 왕실에서 맺어준 인연이었기에 부부로서 살비비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 왕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진옥의 아버지 김만기는 당시 서인 산당의 뿌리, 김장생의 증손자, 김집의 아들 김익훈의 조카였습니다. 말하자면 진옥은 서인 내부의 정략으로 얻은 아내였죠. 어머니 명성황후는 서인 한당 출신이었고 아내 진옥은 서인 산당 출신이었으니 어머니와 아내 모두 왕실과 서인의 정치적 결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왕 숙종은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이 정략 결혼에 신물이 났습니다. 특히 서인으로 구성된 외가와 처가, 그 와중에도 파가 달라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는 그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인경왕후는 17살이 되던 해에 첫 아이를 낳았고 딸을 낳았죠. 하지만 아이는 이내 죽고 맙니다. 그리고 19살 때 또 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도 이내 죽고 말았죠. 두 아이를 연달아 잃은 그녀는 이듬해인 1680년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천연두였습니다. 아내가 천연두로 죽은 상황에서 남편 이수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궁궐을 옮겼습니다. 혹시 왕에게 천연두가 옮겨붙을까 급히 취한 조치였죠. 그 바람에 그는 아내의 초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동경하던 여인상은 인경왕후 같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왕비는 억압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로 새겨져 있었죠. 그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어머니라는 벽에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는 부왕 현종이 죽은 뒤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를 당시 나이가 불과 14살,
그러니 수렴청정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숙종은 나이보다 어른스러웠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타고난 정치꾼이었는지 모릅니다. 14살의 어린 왕 앞에서 노회한 정승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하니 덕분에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모후의 섭정을 받지 않고 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후 명성황후 김씨는 그 점이 불만스러웠죠. 그녀는 툭하면 편전에 나와서 자기 뜻을 전하였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괴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숙종은 그녀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죠. 그는 모후의 사견보다 대의를 중시했고 외척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 모후와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모후의 뜻을 꺾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였죠. 중전을 간택하는 문제부터 후궁을 택하는 문제까지 모두 모후가 관장을 했습니다. 숙종은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싫고 부담스러웠죠. 그런 감정은 왕비라는 존재에 대한 선입견으로 남았습니다. 왕비는 모두 어머니처럼 자신의 집안과 파벌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도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졌지요.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의 첫 여인이었던 인견 왕후에게 애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옥정과의 생이별. 사랑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경왕후는 자신의 아이를 둘이나 낳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숙종에게 외로움과 쓸쓸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여인. 그는 한눈에 반했고 순식간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바로 장옥정이라는 궁녀였죠. 장옥정은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 조씨처소의 궁녀였습니다. 나이는 숙종보다 2살이 많았죠. 옥정의 아버지는 사역원에서 종팔품, 봉사 벼슬을 지낸 장경이었습니다. 장경은 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5년 전에 죽었는데 장경의 부인은 제주 고씨. 그녀는 시집 와서 아들 장희식을 낳고 죽었습니다. 이후 역관 윤성립의 딸 파평윤 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옥정은 그녀의 소생이었죠. 윤 씨는 옥정 위로 아들 희재와 딸 하나를 더 두었습니다. 장옥정은 인물이 수려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죠. 그래서 조사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장렬 왕후 조씨처소에 궁녀로 배치되게 됩니다. 조사석은 장렬 왕후 조씨의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또한 장옥정의 당숙 장현과 친밀했지요. 장현은 역관 출신으로 종일품 벼슬까지 오른 인물로 한양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재력을 기반으로 남인들을 후원했죠. 하지만 삼복 사건으로 남인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도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인 산당과 결탁을 했던 서인 한당의 핵심 세력인 김석주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장현의 동생 장창까지 함께 탄핵을 해서 장현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했지요. 이를 위해서 그는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장현의 동생 장찬의 평소 행실은 모르지만 이남과 친밀했으니 장현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남은 복성군을 말합니다. 장현의 아들 장천익 역시 복창군과 복성군 형제와 함께 활을 쏘는 친구로서 형벌을 받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찬만 홀로 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멀리 유배를 보내심이 마땅합니다. 김석주가 장현의 집안을 철저히 무너뜨리려 한 것은 장현이 남인의 돈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었으니 복창군 형제와 친하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장현은 탄핵 당하기 전에 나름대로 방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오촌 조카 장옥정을 궁녀로 입궐시켜 조대위전에 배치한 것이죠. 말하자면 장옥정의 출중한 미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장옥정은 조사석과 장현이 의도를 가지고 조대비전에 배치했던 정치적인 비밀 병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막을 알 리 없는 숙종은 장옥정의 미모에 반해 한순간에 그녀에게 매료됩니다. 하지만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 김씨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옥정이 덜컥 임신이라도 하는 날엔 정치적인 격변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옥정을 남인 세력으로 인식했던 명성왕후는 자신이 직접 명을 내려 그녀를 사가로 내쫓았습니다. 이 때문에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궁궐에서 내쫓긴 장옥정은 명성왕후가 죽지 않는 한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다시 찾은 사랑. 장옥정과 이별한 숙종은 이내 다시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서인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였죠. 인현왕후는 첫 왕비였던 인경왕후와도 인척이었고 송시열과도 인척 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서인 산당 출신이었죠. 그녀를 추천한 인물은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모후 명성왕후였습니다. 산당을 대표하는 송시열과 한당의 중심 명성왕후가 손을 잡은 것이죠. 숙종은 이런 정략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혼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가인 서인 한당과 조선 유림의 최대 세력인 서인 산당이 결탁해서 만든 국혼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지요.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시집온 때는 1681년으로 인경왕후가 죽은 지 1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15살 소녀였고 숙종은 21살 청년이었죠. 당시 숙종은 대궐 밖으로 쫓겨난 옥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녀 티를 채 벗지 못한 인현왕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어떻게 해서든 옥정을 다시 불러들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후 명성황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는 한 옥정을 다시 궁궐로 들일 방도가 없었죠. 당시 장옥정은 포도청 부장으로 있던 오빠 장희재 집에서 어머니 윤 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대비의 부탁을 받은 승성군 부인 신 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숙종은 장옥정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배를 보냈던 옥정의 당숙 장현과 장찬 형제를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모후 명성황후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할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1683년 10월 숙종은 천연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명성황후는 아들의 쾌차를 빌기 위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끊고 매일 속옷 차림으로 냉수욕을 한 뒤 치성을 드리는 일에 전념을 했죠. 원손도 두지 못한 아들이 죽을 경우 왕실은 크나큰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녀의 처지도 끈떨어진 갓신세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녀의 정성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냉수욕을 하며 치성을 들이다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도 천연두에 걸려 있던 숙종에게는 알리지 않고 계속 치성을 들이다가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열이 들끓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폐렴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그해 12월 5일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모후 명성황후가 죽고 3년상이 끝나자 숙종은 기어코 장옥정을 대궐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대왕대비 조씨가 숙종의 마음을 읽고 인현왕후를 설득해서 재입궁을 성사시킨 것이죠. 장옥정은 궁으로 돌아오자 숙종은 인현왕후는 뒷전이고 늘 장옥정만 찾았습니다. 이에 서인들은 숙종에게 새로운 후궁을 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옥정을 견제하기 위한 인현왕후의 고육지책이었죠. 숙종은 후궁 간택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후궁을 맞아 드립니다. 이때 후궁으로 들어온 이는 송시열의 최측근이자 서인의 영수였던 김수항의 증손녀 영빈 김씨였죠. 영빈 김씨는 인현왕후와 마찬가지로 역시 뼛속까지 서인 집안 여인이었습니다. 영빈 김씨가 수기의 첩지를 받고 입궐한 것은 1686년. 이때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으니 조선시대로서는 꽃다운 나이였죠. 인현왕후와 서인은 어떻게 해서든 그녀가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들을 낳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온통 28살에 성숙한 여인 장옥정에게 가 있어서 영빈 김씨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숙종은 인현왕후와 영빈이 장옥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장옥정의 처소를 중전과 후궁들의 처소가 있던
창덕궁에서 멀리 떨어진 창경궁에 따로 마련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장옥정에게도 마침내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내려줍니다. 후궁 첩지가 내려지면 더는 그들이 장옥정에 대한 출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인과 인현왕후 세력에게서 장옥정을 보호하려는 조처였죠. 당시 인현왕후는 장옥정이 남인들의 후원으로 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숙종은 다시는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장옥정에게 후궁 첩지를 내린 것입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 후궁 첩지를 받은 장옥정은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88년 10월 아이를 낳게 되죠. 숙종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받게 됩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첫 아들이었기에 숙종의 기쁨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와 서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당시 대왕 대비 조씨의 상중이라는 핑계로 등남을 축하하는 인사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헌부 지평 이익수는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입궁을 했던 장옥정의 어머니 윤씨의 가마를 가로막고 가마꾼들을 매질하는 사태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숙종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죠. 숙종은 곧 장옥정이 낳은 아들 윤을 원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윤을 원자로 삼겠다는 것은 훗날 세자로 책봉해서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의미였지요. 이에 서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 덕에 그는 조금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곧 정승과 육판서, 3사의 요직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하죠. 지금 원자의 호를 정하고자 한다. 따르지 않을 자는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모두 내쫓겠다는 의미. 이 말을 듣고 이조판서 남용익이 제일 먼저 나와 거부 의사를 피력합니다. 신이 물러가기는 하겠으나 중전의 춘추가 한창이시니 이번에 하시는 일은 너무 이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인 목창명 이외의 모든 신하가 남용익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전격적으로 옥정의 아들 윤에게 원자의 명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원자 윤은 태어난 지 갓 100일이 된 아기였지요. 더구나 후궁이 낳은 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비 인현왕후는 아직 23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30살의 장옥정이 아이를 생산한 것을 고려할 때 인현왕후가 아이를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숙종은 후궁 옥정의 아이를 원자로 정해버립니다. 거기다 옥정에게 정일품 빈의 첩지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서인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숙종이 아들 윤을 원자로 정하고 종묘사직에 고한 지 보름쯤 지난 1889년 2월. 마침내 서인들도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종묘에 고한 원자 정호를 철회하라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미 종묘에 고한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숙종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 종묘에 고했다는 것은 이미 선조들의 허락을 얻었다는 뜻이니까요. 송시열의 항복 요구서를 접한 숙종은 무섭게 분노를 하며 송시열을 끌고 와 치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승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서인들이 숙종의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숙종은 승정원은 물론이고 3사의 요직에 있던 서인들을 모두 내쫓았고 그 자리를 남인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송시열은 물론이고 서인을 이끌고 있던 김수황, 김익훈, 이사명, 홍치상 등을 유배 보내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죠. 이 사건을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숙종이 기사환국을 일으킨 목적은 단 하나,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사랑밖에 난 몰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먹혔습니다. 당시 조정은 당파로 나뉘어서 극단적인 대립을 일삼았고 왕의 신임을 얻은 당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 그 때문에 왕이 어떤 이유로든 한 당을 내쫓고 다른 당을 선택하면 조정은 무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한낱 왕의 사랑 노름이라도 말이죠. 왕비가 된 장옥정. 서인들을 대거 내친 숙종은 그들 서인과 한통속이었던 비빈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빌미라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숙종에게 먼저 걸린 사람은 김수항의 증손녀 영빈 김씨였죠. 영빈 김씨는 서인 권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은밀히 왕의 동정을 친정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옥정의 어머니와 조사석이 불륜 관계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숙종은 그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그녀를 패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와 내통한 김수항도 사약을 내려 죽이게 되지요. 숙종은 영빈 김씨의 배우가 인현왕후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인현왕후를 맹렬히 비난하며 패출하려는 뜻을 드러냅니다. 당시 인현왕후와 숙종은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1689년 4월, 인현왕후의 생일이었는데 숙종은 조대비의 국상기간이라는 이유로 탄일 할애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국모가 탄일에 할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어명을 무시하고 할애를 받게 되지요. 이 일로 숙종과 인현왕후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부부싸움 중에 인현왕후는 나를 패출할 테면 패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숙종은 고지 내용을 조정에 알려 왕비 퇴출 의사를 밝혔죠. 이에 86명의 신하가 왕비 패출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고 숙종은 그들과 대치하면서 왕비 패출을 결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수십 명의 신하를 국문하기도 했고 결국 인현왕후를 내쫓게 되지요.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은 목적은 단 하나. 장옥정을 왕비로 삼아 그녀의 아들 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서인들이 대거 쫓겨났지만 인현왕후가 그대로 있는 한 서인의 세력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장옥정이 왕비가 되지 않는 한 원자 윤은 여전히 서자 신분을 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인현왕후나 다른 후궁 중 누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장옥정과 원자의 신세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숙종은 인현왕후를 내쫓은 직후 바로 장옥정을 왕비로 확정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연인인 옥정을 정부인 자리에 앉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자 윤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대개 세자 책봉은 8살에 하는 것이 관례인데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길까 불안했던 숙종은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세자로 삼았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고 급히 장옥정을 왕비로 확정한 또 다른 이유. 인현왕후를 내쫓을 당시 장옥정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약 장옥정이 후궁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태어날 아이는 서자나 서녀가 될 상황이었고 숙종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인현왕후를 내쫓게 되죠.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2달쯤 장옥정은 출산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들. 하지만 아이의 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오래 살라는 뜻으로 성수라는 이름을 내렸지만 아이는 이내 죽고 말았죠. 게다가 장옥정 역시 아이를 낳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1690년 7월, 죽은 것은 9월. 아이를 잃은 장옥정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만 숙종은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 안겼습니다. 이미 그녀를 왕비로 확정했지만 임신 중이라 책봉식을 거행하지 않은 터.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녀를 위로할 겸 그해 10월에 왕비 책봉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숙종은 기어코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 자리에 앉히게 되었죠. 숙종의 배신. 왕비 자리에 오른 후에도 장옥정은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체 곳곳에 종기가 나고 머리에도 자주 부스럼이 생겼죠. 흔히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긴병에 열부는 더 없는 법입니다. 연인 옥정이 병치레로 자주 들어 누워 있게 되자 숙종은 다른 여자에게 눈이 팔렸습니다. 숙종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은 궁궐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무수리 출신 최씨. 어떤 경로로 왕의 눈에 들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정읍현 태인면에서 태어나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고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영광군수로 부임하다 태인의 대각교라는 다리에서 남루한 차림으로 버려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이후 인현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할 때 함께 궁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었죠.
이렇듯 숙빈 최 씨의 입궁 과정에 여러 이설이 존재하는 것은 그녀가 무술이 출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설들은 모두 그녀의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어떻게 해서든 생모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숙종은 무술이 출신의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서 장옥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최 씨는 아이까지 잉태했고 마침내 1693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했죠. 그것도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에게 길게 살라는 뜻으로 영수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기대와는 달리 영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죠. 최 씨는 첫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694년 10월, 다행히 이번에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죠. 최 씨가 연이어 아이를 낳자 숙종은 최 씨를 몹시 총애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최 씨에게 쏠리자 서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옥정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서인 노론계의 김춘택과 소론계의 한중혁이 손을 잡고 은밀히 배출된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서인 측에서 패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남인 측에서는 이를 계기로 서인들을 완전히 조정해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위운동 주모자들을 신문해서 그 내막을 파악한 다음 숙종에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숙종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남인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민씨 복위운동을 빌미로 서인을 일거에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질책을 했습니다. 숙종이 이런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숙빈 최 씨가 있었죠. 숙종이 최 씨를 총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서인들은 최 씨와 결탁을 했고 최 씨가 숙종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숙빈 최 씨는 왕비 장 씨가 질투심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며 숙종에게 하소연을 했고 왕비의 배후에 남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숙종은 그 말을 듣고 남인들에게 등을 돌렸고 결국 패비 민씨 복위운동 사건으로 서인을 몰아내고자 했던 남인은 오히려 철퇴를 맞아 모두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죠. 남인을 대거 내쫓은 숙종은 서인이 추진하던 패비 복위 요구를 받아들여 인현왕후를 황궁시킵니다. 또한 장옥정을 비느로 강등시키고 왕비전에서 취선당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1694년에 벌어진 갑술 황국입니다. 한편 취선당으로 밀려난 장옥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돌변을 해서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쫓았으니 분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환궁한 인현왕후 민씨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녀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중전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결 명령. 하지만 중전 민씨는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 무려 7년을 버텼죠. 그러다 1701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민 씨의 죽음은 장옥정에게는 중궁으로 돌아갈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그녀는 중궁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죠. 한편 숙비는 인현왕후가 죽자 몹시 불안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었으니 장옥정이 다시 중전으로 복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처지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장옥정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 장옥정은 세자 윤의 건강을 빌기 위해서 취선당에 신전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숙종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숙빈 최 씨는 장옥정이 신전을 차린 것은 인현왕후를 저주해서 죽일 목적이었다고 숙종에게 고변을 했습니다. 숙빈의 고변을 들은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은 지 40일 만인 제위 27년 9월 25일에 분노에 찬 얼굴로 비만기를 내려 이렇게 하교합니다. 내수사에 갇힌 죄인 축생, 서량, 시영, 수경, 철생 등을 모두 금부의 도사를 보내 잡아오라. 내일 인정문 밖에서 내가 친국할 것이다. 왕이 궁녀를 친국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영모와 관련한 일이라 해도 왕이 궁녀를 직접 국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종친과 관련된 일이라도 그 처리를 내명부에 일임하거나 의금부에서 다루게 하는 것이 상례였죠. 숙종의 궁녀에 대한 친국 하교는 그날 밤 늦게 이뤄집니다. 승지 서종헌과 윤지인, 부은교 이진구, 부수찬 이관명 등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비만기의 내용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서 벌벌 떨립니다. 설령 그 죄상이 모두 하교하신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어찌 밝은 성심으로 후일의 난제를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갑술년 초에 장희제의 죽음을 용서한 것은 오로지 동궁을 위한 것이었는데 금일의 처분은 되려 동궁에 대한 염려를 간과한 것이니 바라건대 명을 도로 거둬주십시오. 서종원에 이어 윤지인이 덧붙였습니다. 신등은 장씨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장씨는 세자를 낳은 사람인데 전하께서 장씨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자를 생각하여 차마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윤지인이 말한 장씨는 바로 장옥정입니다. 즉, 궁녀들을 친국하는 것은 장옥정의 죄를 밝히겠다는 뜻이었죠. 장씨의 죄상은 외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씨는 세자를 낳아준 사람인데 후일의 염려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신하들은 여러 말로 비만기를 거둬들일 것을 청했지만 숙종은 끝내 자기 뜻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날 궁녀들에 대한 친국이 시작되었죠. 궁녀에 이어서 무당과 무당의 아들, 딸까지 모두 친국을 했습니다. 친국이 끝난 뒤 숙종은 숙빈의 고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옥정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녀에게 자진 명령을 내렸죠.
이 사건을 두고 대개 사극에서는 장옥정을 대단한 악녀로 설정하는 반면 인현왕후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마음씨 고운 왕비로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옥정이 악녀도 아니고 인현왕후도 마음씨 고운 왕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숙종과 말다툼을 하며 힘겨루기를 한 쪽은 인현왕후였습니다. 장옥정이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도 숙빈 최 씨의 주장일 뿐이고 장옥정이 악녀처럼 모사된 것도 인현왕후전 같은 소설 속의 허구일 뿐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장옥정이 숙종이라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이용을 당하게 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은 장옥정을 철저하게 악녀로 묘사했고 서일 출신 인현왕후는 천하에 둘도 없는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방치한 인물이 바로 숙종이었죠. 한편 장옥정에게 잦은 명령이 떨어지자 그녀의 아들인 세자 유는 국문 밖에 거적을 깔고 정승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살려주시오. 그 말을 듣고 좌의정 이세백은 옷을 털며 자리를 피했고 영의정 최석정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신이 감히 죽을 각오를 하고 저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최석정은 오히려 탄핵을 당해 유백일에 오르게 되었고 장옥정을 죽이지 말 것을 청하는 모든 신하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은 기억 후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자살을 명령했고 장옥정은 목을 메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실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